자, 가을에는 한번 가볼 만한 단풍이 아름다운 전시장은 덕수궁이죠. 이달 말쯤 되면은 단풍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금 덕수궁 미술관에서 장욱진전이 2월 12일까지, 내년 2월 10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여유가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가을에 한번 다녀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가장 진지한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이분의 그 미학적인 어떤 핵심 개념이 있다면은 이 심플이라는 개념이에요. 심플. 이 단순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복잡하다는 말이겠죠. 이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이고 불명료한 특성을 의미한다면은 단순하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명확한 것이다. 미학적으로 이 단순이라는 개념은 모더니즘의 이상이었어요. 서양도 모더니즘에 오면은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압축해가지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욱진은 한국의 모더니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욱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심플하다. 이 말은 내가 항상 되풀이 내세우고 있는 나의 단골 말 가운데 한마디지만 또 한 번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다. 나는 깨끗이 살려고 고집하고 있노라. 자, 이 단순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단순은 단순하게 조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삶에서의 단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삶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반대 개념으로서의 이 단순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복잡하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목적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뭐가 중하고 뭐가 중하지 않고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작은 이익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부르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굉장히 바쁘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본질로 향해서 나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실속이 없고 축적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발전이 없는 거 있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꾸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은 이 겨울나무는 아주 단순해요. 여름의 나무는 매우 무성하고 가을 나무는 화려하지만 그게 나무의 본질은 아니죠. 겨울이 되면은 비본질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낙엽을 이렇게 버리면서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기게 되는 건데, 그럼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나무가 심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본질을 버릴 수 있어야 그 다음 해 봄에 새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죠. 무성한 잎사구를 다 지키고자 하면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나무 자체가 죽어요. 햇빛이 부족한 겨울을 견디려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구조 조정을 못 하면은 결국 무성한 나무처럼 겨울을 날 수 없어가지고 그 자체가 죽는다. 이게 삶에서의 단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본질에 입각해가지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이 삶이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이 자연은 그게 저절로 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의 스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은 이거는 저절로 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단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이 자연일 수밖에 없다. 어? 저도 그런 그 단순함을 어떤 삶의 철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장욱진 선생의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개념이나 관념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응? 저도 항상 뭐가 본질이냐 그걸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용이하기 위해서 시한부 6개월을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그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면은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비본질과 본질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걸 제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수가 되는 건데, 에? 한국 사회에서 백수가 안 되고 단순해지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나는 그 장욱진 선생이 그 6년간 그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간 것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삼성미술관에 7년간 근무하다가 그 뒤로부터는 어디도 취직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그렇게 삶이 단순해져야 자기가 노력한 분야에 컨텐츠를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백수는 일과 삶이 구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것이 곧 일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해고당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야 해고를 당하지. 항상 놀기 때문에 해고당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노는 것이 곧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과 노는 것이 이 구분이 되면은 이건 진정한 백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백수는 백수가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이 장욱진은 진정한 프로 백수예요. 이분은 삶과 예술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고독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항상 본질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본질. 나는 누구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목적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삶이 단순해질 수 있는 거죠. 비본질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성에 대한 장욱진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서양의 모더니스트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그 장욱진의 예술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의 모더니스트인 그 마티스가 생각하는 그 단순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아니, 세상에 뭐 이렇게 쉬워 보이다니.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쉬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평생에 걸쳐 또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이전까지 재현 미술이 갖고 있었던 사실성을 추구하는 기존의 아카데미즘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그 핵심에 도달하려면은 그런 그 외형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내재된 어떤 그 본질적인 형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감각을 응축시켜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고, 이런 그 마티스의 그 작품을 보면은 단순화시키거든요. 여기 산이 있고,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이 5명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 극도로 단순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순화를 통해서 재현에 저항을 했고, 그것이 하나의 그 모더니즘 정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도 이제 그 갓난아이의 그런 원초적인 상태를 동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어린아이처럼 그걸 자기식으로 재조직화하는 이런 것을 현대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상태가 이상적인 거다. 어린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그 기교를 배우기 이전의 그 상태. 그 애들이 그리는 방식이 아주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는 이 장욱진의 회화의 미학적인 토대는 이 선이라고 보는 거죠. 선. 선이라는 거는 이제 선정의 약자인데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예요. 아까 그 장욱진이 그 단순이라는 말을 깨끗함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마음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흙탕물로 변한 휘몰아치는 파도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망상과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를 고요하게 만들려면은 망상을 멈춰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게임에 몰입해 있다든지, 뭐 재미난 걸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자체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선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뇌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에만 몰입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선의 방법인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장욱진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선 사상을 체득하게 됐는가? 진정성의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이분이 이제 불교와의 인연은 아버지가 그 수덕사의 그 만공 스님 주요 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만공 스님이에요. 이제 장욱진의 경우는 이제 17살 때 전염병에 들려가지고 요양차, 아버지가 모시는 이런 그 만공 스님한테 이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교와의 첫 번째 인연인데, 자, 그리고 여기는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인데, 여기에는 경봉 스님이 있는데, 이 경봉 스님은 그 통도사에 있는 그 극락암에서 인생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초에 그 조용필이 이제 대마초 사건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이 경봉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유안을 받고자 했는데 조용필을 보고 이 경봉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고? 했더니 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그러면 노래 한 구절 해봐라. 했더니 한 구절 쫙 부르니까 스님이 고놈 참 노래 참 잘한대. 응? 내 안에 꾀꼬리가 들어있구나. 내 안에서 노래하는 꾀꼬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노래하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화두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꾀꼬리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는 거죠. 화장실에서도 이제 꾀꼬리를 생각하고 화두로 이제 꾀꼬리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못 찾겠다 꾀꼬리. 응? 못 찾겠다 꾀꼬리. 응? 나느냐 오늘도 술래. 응? 그 노래 가사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노래가 또 대히트를 쳤죠. 근데 장욱진은 1977년도에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니까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경보 스님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장욱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까치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보다 급이 달라요. 조용필은 노래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직업을 가수라는 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장욱진은 나는 작가입니다. 나는 환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까치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경무스님이 이놈 봐라 하면서 이제 입산을 했더라면은 진짜 도꾼이 됐을 거인데. 예? 그러니까 장욱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은 길입니다. 아, 이거 이 견봉 스님을 한 방 친 거죠. 이 그림 그리는 일과 돌을 닦는 일을 벌써 구분을 한 거잖아요, 스님은. 응? 장욱진은 그게 다른 길이 아니다. 응? 이분은 그걸 철학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백수로서 삶과 예술이 하나라고 생각했는, 그걸 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자연과의 그 교류, 접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왔다 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은 길입니다. 대단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응? 쾌하다. 어? 좋다. 그러면서 한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비공거사. 장이라는 거는 장욱진을 말하는 거예요. 비공이라는 법명을 준 거죠. 법명. 응? 거사라는 호칭을 이제 불러준 거죠. 그 다음에 작작은 이게 이제 까치 우는 소리를 작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까깍 정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인. 내가 없고 무인, 남도 없으면 관자재라는 것은 모든 거를 자유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남이 분리되지 않으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공, 비색, 견열해. 비색. 이거는 공이 아니고 색이 아니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에 대한 말이에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데서 열애, 부처의 모습을 본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멋진 시인데 확실히 이 도인들의 대화는 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조영필처럼 꾀꼬리가 어디 있는지 막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